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직업 심리학 과목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부지런히 또 달려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만족 이론입니다. 직무 만족에 관한 이론으로는 보시다시피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에 관련된 요인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다시,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에 관련된 요인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 불만족 관련된 요인이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자, 직무 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직무 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 요인, 여기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생 요인이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을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생 요인이 충족된다고 해서 직무 만족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다시, 위생 요인, 불만 요인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으로 나타나지만 충족된다고 해서 직무 만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업무 환경, 회사 정책, 급여, 대인관계, 관리 감독 등 주로 외적인 조건들과 관련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생각나시나요? 네.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존의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었고, 그 위로 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 제일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였는데요. 위생 요인은 메슬로우 이론에서 생리적, 안전, 소속과 사랑의 욕구,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의 욕구와 관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위생 요인 끝. 다음 동기 요인, 만족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 충족되면 직무 만족으로 이어지는 요인들. 하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 불만족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책임감, 업무의 본질, 성취감, 승진감, 인정감, 네, 이런 것들. 위생 요인이 주로 외적 조건들에 관련된 요인이라면 동기 요인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의 욕구들과 관련이 됩니다. 자기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 동기 요인이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직무 만족에 관한 이요인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만족한다고 해서 직무 만족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 2번. 자아 실현에 의해서만 욕구 만족이 생긴다.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의 자아 실현이잖아요. 하지만 자아 실현의 실패로 직무 불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동기 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하는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직무 만족을 위해서 성과를 얻도록 자극하는 요인.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죠. 만족감을 산출하는 힘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족감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2번. 허츠버그의 직무 동기 이론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 동기 요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주로 개인 내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회사 정책 관리, 직무 그 자체, 지위 안전, 개인 상호 간 관계. 직무 그 자체죠. 일 그 자체에서 업무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 끝. 이번에는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 이것도 출제가 별로 안 돼서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자, 브룸 기대 이론은 동기 유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 기대 유인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동기 유발의 강도는 기대, 유인가, 도구성의 함수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기대 유인가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인가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매력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인가. 그리고 도구성이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 보상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한 믿음. 네. 그래서 유인가, 도구성, 기대감의 함수가 동기 유발의 정도이다, 동기의 강도이다. 그래서 여기 앞 글자를 따서 VIE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동기 유발의 강도는 유인가, 도구성, 기대감의 함수이다.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동기의 강도는 어떤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와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곱한 것과 같다.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은 유인가를 말하는 거고 특정 행동이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것, 이거는 이제 도구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작업 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고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네,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 중시,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처우에 있어서 처우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적거나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면 이거는 이제 불공정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습성 때문에 처우의 공평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비교하는 습성. 3번으로 갑니다. 스미스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 지표에서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JDI라고 하는데 Job Description Index가 되겠죠. 이 JDI는 직무 만족의 척도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급여, 또 관리, 감독, 승진 가능성, 동료,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정책에 대한 것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금전적 보상이 직무 동기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은, 이거는 내적 동기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전적 보상과 같은 이제 외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재적 동기는 오히려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훼손할 수 있다. 이게 내적 동기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이론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을 중시합니다. 비금전적 보상이라는 것은 성취감, 개인의 내적인 동기,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적 동기 이론. 5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형평분배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평분배 법칙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 평등분배 법칙 있죠? 이거는 이제 보상의 기회 자체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게 평등분배. 그냥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분배 법칙이 있는데, 필요분배 법칙은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분배 법칙입니다. 어쨌든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것, 형평분배 법칙. 이렇게 해서 브룸의 기대 이론 포함해서 이제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문제 통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업 적응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다르대요. 내담자의 적성, 흥미, 성격이 직업이 요구하는 것과 달라요. 매칭이 잘 안 된 거죠. 이렇게 생긴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업 전환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흥미, 성격, 적성과 맞는 그런 직업과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장단점 비교하는 것, 이거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단계죠. 직업 적응이라는 것은 이미 입직을 하고 난 이후에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직업 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는다. 은퇴 후 생애 설계를 한다. 다 직업 적응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문제풀이 통해서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빈칸에 들어갈 프로그램 무엇일까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경력을 그려보는 겁니다. 경력 계획을 세워보는 것. 이것을 경력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정하고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는 것. 그래서 자율적으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경력 워크숍. 다음 직무순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서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다기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직에서 직무순환 많이 실시합니다. 다음 멘토십 시스템. 멘토십 시스템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멘토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거죠. 도움, 조언 같은 것도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멘토십 시스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후견인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사내 공모제는 내부에서 경쟁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정책의 유연 신축성을 도모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이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경력 워크숍, 직무순환, 멘토십 시스템, 사내 공모제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서는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내 공모제라고 되어 있으면 사내 공모제가 어떤 문제에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각각 프로그램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 선택지들을 비교해보고
답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1번,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지만 직무평가는 해당되지 않겠죠. 2번, 경력 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훈련 프로그램,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네. 이 중에서는 역량 개발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교육 훈련, 역량 개발이죠. 멘토링, 신입사원, 역량 개발, 직무순환, 네. 다기능 순환제, 다기능 전문가 육성. 그래서 사내 공모제는 이제 내부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넷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내 공모제가 똑같은 문제에 이렇게 선택지로 들어가 있어도 문제에 따라서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것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선택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3번. 경력 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교육 훈련, 신입사원 역량 개발이죠. 그리고 직무순환 역시 마찬가지. 평가 프로그램은 종업원 개발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종업원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후견인 제도, 네, 멘토링 프로그램 말하는 겁니다. 직무평가, 직무순환, 훈련 프로그램. 네, 직무평가 아니었죠. 다음,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 아닌 것은? 경력 워크숍, 심리검사, 평가기관, 조기 발탁제.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네, 경력 워크숍이 평가가 아니겠죠. 평가센터, 네, 평가하는 곳이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네, 종업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이죠. 심리검사가. 조기 발탁제 마찬가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조기 발탁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한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제 기여하는 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신입사원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였죠? 네, 경력 워크숍에 대한 설명입니다. 7번.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능력, 성격, 기술 등에 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 네, 평가센터입니다. 평가기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력 개발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그게 평가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8번.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직무 경험하게 하고 여러 분야의 능력, 다기능 전문가 양성, 직무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력 개발을 위해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여러 분야의 능력 개발, 직무 순환제에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는 것,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십 시스템. 11번. 경력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수행하는 중요 과제가 아닌 것은? 네, 초기 단계에 아닌 것은 1번. 조직에 적응하도록 네,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승진 기회의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하는 것, 초기 단계. 직업 몰입 및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적응한다. 직업 몰입, 적응과 관련된 것은 초기가 아니라 이제 중기에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해 보인다. 네, 이게 초기 단계. 주의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을 증명하는 것도 경력 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된다. 수행 증명.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다음 중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직업상담 프로그램. 무엇일까요? 전직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직업 적응 프로그램. 직업에 이제 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직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관련 내용 이어서 살펴보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중요하겠죠. 요구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니즈 평가. 그래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요구 분석, 니즈 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 니즈 평가, 요구 분석은 요구 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파일럿 연구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소규모 집단의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죠. 시범 실시하는 것을 파일럿 연구라고 한다. 네, 문제풀이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네, 요구 분석, 니즈 평가였죠. 사용 가능한 훈련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 시점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현 시점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가 요구 분석, 니즈 평가. 정답 2번.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아보는 것. 이거 뭘까요? 요구 분석이죠.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니즈 평가. 3번. 다음은 어떤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해당하는가?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네,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개선 보완하는 거죠. 무엇이었나요? 네,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연구. 4번.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아닌 것은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네, 중요합니다.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네, 실업 충격에서 벗어나서 의욕,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업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진로 개발 프로그램, 구직 활동 증진, 네, 구직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진로 개발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전환 프로그램. 그렇죠. 실업자 대상으로 하면은 직업 전환 프로그램, 그리고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직업 복귀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사고과랑은 상관이 없죠. 6번. 실직자 위기 상담의 직접적인 목표. 실직자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멘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멘탈 케어. 긴장감 제어와 적응 능력의 회복. 네. 7번. 직업 탐색, 직업 준비, 직업 적응 전환 및 퇴직 등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구조화된 조직적인 상담 체계는, 네, 직업과 관련된 탐색, 준비, 적응, 퇴직,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입니다. 8번.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요.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실시를 못하는데. 네, 2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네,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을 지니면 더욱 좋겠습니다. 9번. 직업 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력 부족 직종의 구인난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있을 때 인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직업 훈련 강화함으로써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마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이제 자연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직업 훈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업 훈련의 강화는 오히려 산업 구조의 변화, 구조적 실업과 연관이 되는 구조적 실업의 대책으로 직업 훈련 강화, 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10번 직업 전환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직업 전환 원하는 내담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다? 네, 조금 거리가 있죠. 아동기 경험, 부모의 기대. 네, 2번이 틀린 이야기. 직업 전환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직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갖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11번. 실업자의 직업 전환과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년기 실업자는 경력, 학력, 관심사항, 작업 능력 등에서 일반적인 평가 방법에 의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네. 조직에서는 청년기, 중년기, 정년 전 등 직업 경력의 전환점에서 적절한 훈련 내지 조언을 실시하는 경력 개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맞는 얘기죠. 직업 상담에서 실업자에게 생애 훈련적 사고를 갖도록 조언하고 촉구하고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네, 실업자들에게 이제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좀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고 평생 이제 배우면서 네, 직업 전환을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직업 전환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직업에 계속해서 종사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업 전환은 이제 빈번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번 실업자의 직업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실업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 제의 받는 비율이 감소합니다. 조직에서는 청년기, 중년기, 정년 전 등 직업 경력의 전환점에서 적절한 훈련,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경력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실업자에게 생애 훈련적 사고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조언, 촉구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직업 전환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직업에 계속해서 종사해야 한다. 네, 4번이 틀린 이야기. 13번. 다음 중 성인기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체 노동 인구 중 젊은 층의 비율이 적을 경우. 자, 젊은 층의 비율이 적을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더디게 되잖아요. 일자리의 세대 교체가 더디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거리가 멀고요.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의 상태일 경우에는 네, 내가 일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직업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마찬가지 단순직 근로자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4번 신규 입직자나 직업인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인간관계, 직업 예절, 직업 의식과 직업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상담은 조직, 인간관계, 예절, 직업의식, 직업 적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정답 2번. 네, 다운사이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조직이 축소되고 소형화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고용 기간 자체가 이제 짧아지게 됐죠. 그리고 조직 구조가 수평화되면서 네, 이러한 다운사이징과 관련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직업 전환도 이러한 다운사이징 경향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은 수평이동, 수직이동 어떤 것에 중점을 둘까요? 회사에서 고용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말단 사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네.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뭐 전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이동보다는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두는 경력 개발이 강조된다. 다운사이징. 네. 그리고 단기적, 연속적 학습 단계를 강조합니다. 네. 짧게, 계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융통성,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숙련 주기가 이제 단축이 되겠고요. 단기적인 경력 개발이 강조됩니다. 개인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짧게, 단기적으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입니다. 계속적, 평생학습적 경력 개발 중요하고요. 네, 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번, 다운사이징과 조직 구조의 수평화로 대변되는 최근의 조직 변화에 적합한 종업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표준화된 작업 규칙,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을 강화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야기.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 실시. 2번,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조직 구조의 수평화로 개인의 자율권 신장,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술, 제품, 개인의 숙련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을 단기 연속 학습 단계로 이어진다. 단기적인 경력 개발, 계속적, 연속적, 평생 학습적인 경력 개발. 3번,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평생 학습으로 요구된다. 네. 4번, 경력 변화의 기회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게 되겠죠. 네. 조직 내 수평적 이동과 장기 고용이 어려워진다. 네. 수평적 이동은 오히려 이제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3번,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형태가 아닌 것은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재교육, 그리고 내부 배치. 그런데 승진, 촉진 개발, 수직적인 경력 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성공 기대 수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 기존 직업에 대한 애착 수준. 어떤 것일까요? 네,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니까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요게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5번, 경력 개발 단계 중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이 옮겨가는 시기래요. 역할들의 균형이 중요한 것은 경력 초기, 중기, 후기 중에 중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경력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조직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수행을 증명한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수행을 증명해야 하는 게 경력 초기. 그리고 경력 계획을 탐색하는 시기가 경력 초기의 일들이고요. 경력 중기는 일에서 개인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시기. 그래서 역할들의 균형이 중요하고 경력 목표를 재평가하는 시기가 경력 중기 단계. 경력 후기는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권력적인 역할에서 작은 역할, 사소한 역할로 변경되는 시기가 경력 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업이나 조직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기, 경력 후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운사이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노동소외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버트 블라우너의 노동소외라는 개념입니다. 네, 직무소외라고도 하는데요. 이 로버트 블라우너는 마르크스, 뒤르켐이 노동소외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블라우너의 노동소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노동소외의 개념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으니까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무기력감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와 통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무기력을 느끼는 거죠.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 자유와 통제가 박탈된 무기력감. 그리고 무의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의미감이란 목적 의식을 잃은 거예요. 내가 내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목적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무의미감 있었고, 자기소원감이 있습니다. 자기소원감이란 노동이 자기 충족적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 자체가 본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내 생계를 위한 수단, 억지로 하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 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일에 자기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소원감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고립감. 고립감이라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 되지 못한 상태를 고립감. 동료들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이것을 고립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블라우너는 노동소외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외 양상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외 양상, 무기력감. 무기력감은 뭐였죠? 자유와 통제가 박탈된 상태. 무의미감은 목적의 상실이었습니다. 경영 정책이나 생산 목적으로부터의 단절. 자기소원감은 뭐였죠? 수단에 불과하는 거였죠. 내 일에 자기 몰두를 할 수 없고 일이 단지 수단에 불과할 때. 고립감이라는 것은 사회적 고립. 네, 그래서 동료들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네요. 2번. 시멘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블라우너가 규정한 비소외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목적 있었죠. 목적이랑 무의미감이 이제 서로 반대였고요. 사회적 통합이랑 고립감이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통제는 뭐랑 반대였죠? 자유와 통제가 박탈되면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4번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진짜 마지막. 직무 의무, 직업의식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좋아하는 직무 의무와 싫어하는 직무 의무는 각각 그들의 욕구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홀랜드 이론 한번 떠올려 볼게요. 홀랜드 이론에서 홀랜드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성격은 직업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격이 직업 선택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격과 직업 환경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직업 만족,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라고 한 것이 홀랜드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월쉬라는 학자가 있어요. 월쉬의 연구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이 높은 사람한테서 오히려 결근율, 직무좌절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직무 의무가 반드시 내 욕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하는 직무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또 나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월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다음 중 직업의식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업의식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가치, 태도, 의견, 관습 등이 있습니다. 가치, 태도, 의견, 관습 등이 직업의식에 포함이 되고 출신 성분은 직업의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과목 직업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3과목, 4과목, 5과목도 같이 화이팅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